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금 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총회는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엔 가장 많이 아는 분 중 한 분 아닌가 싶은데요. 전 주미대사이자 전 유엔 대표부 대사이시죠. 최영진 전 주미대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로 유엔 총회 열리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 정상, 올해는 말이죠. 160개 나라 정상이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예. 많은 나라 정상이 참석하면 의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연설은 누가 먼저 하고 또 자리는 어떻게 배치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대개 첫 번째 나라를 추첨해서 뽑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순으로 앉게 됩니다. 알파벳 순서로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K가 되기 때문에 좀 뒤에 있어서 옛날에 우리가 원래 C로 시작을 했거든요. KOREA로. 그래서 C로 바꾸면 좀 앞에 앉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었죠. 알파벳 순으로 합니다. 예, 지금 뭐 화면을 보면은 자리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14번째 줄에 앉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유엔 외교를 펼치게 됐는데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 핵, 북핵, 또 통일, 새마을 운동 이렇게 3대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북한 핵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 공조 그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고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박 나라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통일 문제 많은 관심을 각 나라가 갖고 있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새마을 운동,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거에도 관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새마을 운동도 이번에 유엔 외교의 한 3대 키워드 중에 들어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냉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는 지금 동서가 아니라 남북으로 분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쪽에 부국, 잘 사는 나라들하고 남쪽에 빈국하고 분단이 돼 있는데 예. 역사를 보면은 부국은 항상 부국이었고 빈국은 항상 빈곤 국가였는데 그걸 뛰어넘은 게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모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 할 때 지금 밖에 나와 있는 모델이 전부 서양 모델이거든요. 유일한 모델이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빈국이 부국이 되는 그 과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델로서 새마을 운동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네. OECD하고 UNDP하고 그쪽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한류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도 뭐 새로운 한류의 하나의 흐름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데요. 실제 외교 무대에서 보실 때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단순한 지역에서 가난을 이겨내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운동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후진국을 도와주고 싶은데 마땅한 그 모델이 민주주의나 인권 이런 거 빼놓고는 없거든요. 예. 새마을 운동은 교육하고 자력, 갱생 거기에 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 유엔 외교, 박 대통령의 유엔 외교 중에 하이라이트를 꼽자면은 28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 연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출국하기 전에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이 이 북한 핵에 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국제사회가 전부 한 마음으로 거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회 지지를 얻을 겁니다. 예.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저지하느냐 그게 문제죠. 핵 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실험 같은 거를 더 이상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소위 방아쇠 그 구절이라는 게 있죠. 뭐냐 하면은 미리 예상을 해갖고 예. 북한이 만약에 핵 추가 4차 핵 실험이나 미사일 3차 실험을 하면은 이런 제재가 따를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실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제재가 가해지겠죠. 그게 하나고 예. 또 우리나라가 취하는 조치가 중요한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지만 북한이 그런 무리한 실험을 하면은 더욱 그 고립이 심화되고 우리의 도움이 끊길 거고 예. 그러나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하면은 살 길이 열리고 우리가 대폭 도와주겠다는 그런 그 비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그 오늘
대통령이 출국한 유엔 총회 그 기간, 특히 오늘 밤 미국에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시 주석하고 오바마 대통령 6차례 만났는데 오늘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할 말은 하는 이제 회담 됐다. 이런 평가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북한 핵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대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무언가를 요구할 것 같고 시진핑 주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텐데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여러 의미소리인데 중요하죠. 예. 근데 오늘 밤에 갖는 공식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젯밤에 비공식 정상회담을 이미 했습니다. 예. 오바마가 블레하우스에 가서 만찬을 둘이 하면서 했는데 거기서 아마 대부분의 얘기가 오갔을 겁니다. 근데 북핵 문제에 관한 한은 미중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워낙 고립돼 있고 우리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해서 안 된다는 데 아주 기본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도 차이가 없죠. 예.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수위에 무슨 방안을 갖고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토론이 좀 있을 수 있죠. 예, 외교가에서는 공식 회담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 만찬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공식 회담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식 회담의 결과는 이미 사전에 조율이 된 거고 예. 비공식 회담에서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속에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담에서 커버하지 않는 부분까지 서로 조율하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전략적 시각을 서로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합의가 됐고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자, 유엔 총회 기간 중에 북한과 미국이 혹시 접촉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앞서서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성김 수석 대표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장소 중요하지 않다. 평양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도 미국도 북한하고 대화할 여기는 항상 있죠. 언제 어디서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러는 건데 중요한 거는 북한이 그 대화에 나와서 뭘 할 수 있는지 계속 대결적 자세로 나오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소위 전략적 결단을 해서 이 핵무기나 미사일 프로그램을 버리고 민생을 위한 이 경제개발적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결심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접촉이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주고받을 부분은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좀 더 그렇죠. 대화 접촉은 가능한데 그 넘어서 협력이나 합의 낼 부분이 뭐가 있는가는 북한에 달려 있고 북한이 지금 짐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린 게 아닌가 싶은데 노동당 창건 70주년 다음 달 10일 아니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16일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관심은 북한이 혹시 추가 도발하지 않을까?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핵실험을 하는 추가 도발을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만약에 그런 추가 도발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랄까요? 뭐 제재 방안 같은 것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그렇습죠. 예. 어떤 수준까지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시는지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하고는 달리 뚜렷한 소위 우리가 레버리지, 그 제재 수단이 없어요. 북한이 워낙 고립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할 수 있는 거는 유엔을 통한 다자적인 제재 접근 방안이 중요한 축의 하나고 또 하나 양자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한테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폐기하면은 이런 좋은 그 미래가 있다고 보여준 게 이미 우리의 작전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런 그 무례한 길을 계속하는 한 고립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중국의 입장이 아주 중요하죠. 예, 그렇군요. 자, 외교 문제 말고 한번 정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사님 제가 알기에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장관 때 제가 처관을 했고요. 네. 또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제가 유엔 그 평화의 직원 코트디부아르 담당 책임자로 4년을 일하면서 같이 가까이 협력하고 일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관계인데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대망론이 뭐 나왔다가 들어갔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갔을 때 반기문 총장하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만나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 특히 여권 내에서
김무성 대표 있고요. 또 친박 후보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상황이 복잡하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하고 만나서 혹시나 그런 만나는 기회를 통해서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하시는 분은 적지 않습니다. 뭐 관측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반기문 총장 자신이 잘 확실하게 그런 계획이나 이런 알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자신이 모르는데 주변에서 많이 얘기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가까이서 지켜보셨으니까 반 총장의 성격이나 스타일로 볼 때 대선이 다가온다면 뭐 임기가 끝나고 사무총장 임기 끝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일을 맡게 되고 목표가 있을 텐데 누군가가 당신밖에 대통령에 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강권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여권에 힘 있는 분이 강권했을 때 반 총장이 이를 수락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총장 자신이 내년 말 임기까지는 유엔 사무총장 일에 집중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물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한미일 관계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장관 회담이 29일 개최되고 다음 날이 30일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 통과되고 뭐 개헌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아베 총리가 밝혔는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볼 때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안보 법안이 양날의 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외교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두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아베 총리하고 측근들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네는 평화적으로 했고 도와주려고 그랬고 예. 실패해서 자기네도 피해자다 이런 거니까 네. 거리가 너무 멀지요.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긍정적인 점이 많거든요. 무역이라든가 인적 기류라든가 문화 기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회담도 저런 다자 정상회담 틀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양자로 직접 하게 되면은 그건 그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자 제안 같은 건 아주 외교적으로 묘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집단 자위권 행사 같은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과거사 인식하고 연결이 되니까 우리에게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위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는 너무 우리가 과거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올 수 있는 것처럼 상정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자위대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요청 없이 오면은 그 우리에 대한 침략입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격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오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는 우리가 버려야죠. 그거는 외침이고 우리가 격퇴해야 됩니다. 네, 원칙을 세워놓고 실천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일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실무적인 선에서 정확한 기준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외교 현안 그리고 유엔 총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 주미대사이자 전 유엔 대표부 대사이신 최영진 전 주미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